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서 이게 막 그려져요. 인간의 이렇게 소비자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이렇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책이. 영화 토지에서 월순이와 영희가 사별하는 장면을 볼 때도 같은 감정이 오지만 감정의 밀도가 달라요. 뭐 그냥 얕게 느끼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식으로 사는 것도 인생이고. 예, 그렇지만 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밀도 있는 감정과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면에서 문자 텍스트를 보라는 거지. 책 안 읽으면 돈 못 번다? 뭐 책 안 읽으면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게 뭐 인문교양서 뭐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웃긴 얘기예요. 그거 돈 버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 돈 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인문학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와주는 그 텍스트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승입니다. 정혜승의 브릿지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책 혹은 문화, 사회, 삶, 인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양 유튜브입니다. 책과 저자, 그다음에 독자와 책, 그다음에 독자와 저자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저를 잇는 그런 브릿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제가 시작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책기 스튜디오의 섭외력만큼은 정말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소매상이라고 스스로 설명하시고요. 이 시대의 신경 안정제인 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새로 개정판이 정말 예쁘게 나온 이 청춘의 독서를 중심으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2부에서는 저희가 1부, 2부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인, 평론가, 작가, 지식 소매상, 방송인 등에서 인간 유시민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에 봄에 나왔습니다. 청춘의 독서 특별 증보판. 사실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몇 권 내셨는지 기억 다 세고 계세요? 다 세지는 못하는데 그냥 한 20권 정도 좀 되지 않을까? 20권 정도요. 예. 그 중에서 청춘의 독서를 제일 애착가는 책이다 이렇게 어디서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쓰기도 하셨지만 이 책을 왜 그 20권 중에 이 책을 유독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소매상 국세청 뭐 이렇게 별표에는 안 나오는 직업인데 그 이제 자영업자죠 그냥. 지식소매상이라고 한 거는 제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일은 못하고 남이 생산해 놓은 것 중에 그 쓸모 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좀 좋아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챙겨서 책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 제 직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지식을 갖고서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공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일만 주로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넣은 게 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제가 초판을 냈는데 제가 책을 읽었던 일에 대한 얘기여서 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제가 했던 생각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책 얘기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 자신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 이게 뭐 도서 시장에서 반응은 별로 딴 것만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2009년에는 다른 책은 사실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100만 부 모르겠어요. 그건 총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부는 더 팔렸겠죠. 근데 그거는 워낙 오래된 책이고. 예. 100만 부를 한번 팔고 나면 그중에 이제 10만 부가 팔려도 별로 성에 차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한 35년 동안 100만 부 팔면 별 표시는 안 나요. 지금도 잘 나가요? 그 세계사가? 지금도 스테디로 이렇게 35년 동안 나간다고요? 와우. 예. 예. 그것도 개정판을 냈죠. 몇 년 전에. 예. 개정판 낸 게 이게 최초는 아니군요. 예, 그 원래 유통업자는 유통기한 지나면 표지가리 해가지고 표지가 너무 예쁘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 책을 많이 읽진 못하고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퀴즈로 자라나서 이 책 요번에 다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말로. 네, 이렇게 재미있고 밀도가 깊고 뭐랄까 이렇게 책을 고전을 꼭꼭 씹어가지고 선생님 생각까지 넣어주시는 책 정말 오랜만이다. 이 정도 돼야 책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또 그 자성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사실 이 안에 보면 책을 몇 권만 딱 고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 많은 책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5년 하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정부에서 한 1년 반 일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퇴임하시고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인데 봄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2008년에 국회의원 임기도 끝이 났고 이제 정부가 바뀌고 선거는 떨어졌고 정권은 교체되고 네. 뭐 퇴임한 대통령은 뭐 맨날 검찰에 쫓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일도 뭐 기획에는 책도 없고 그래서 옛날 읽던 책을 우연히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다르게 읽히신 거군요. 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와벌이 첫 곡지인데 네네, 예. 심심해서 제가 18살 때 읽었던 책인데 제와벌이 그 뒤로 안 읽었거든요. 선생님 책을 읽으면 죄와벌부터 다시 읽고 싶어져요. 예. 예. 그래서 한 30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완전 다른 소설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네. 저도 너무 충격. 이게 이런 소설이었어?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되게 다르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후배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때 마침 저 출판사에 있을 때여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책으로 써보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때서 다시 제가 기억나는 책들을 쭉 갖다 놓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일단 읽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고른 게 아니라. 예, 어떤 거는 이제 리스트를 해서 책을 구해놓고 읽어보면 이건 별로 안 다르네. 그때 내가 제대로 읽었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고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또는 다시 읽었는데 그때보다 더 좋아. 이런 느낌의 책들을 골라서 14꼭지를 그때 했던 거죠. 14꼭지. 그리고 이번에 하나 추가하신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예. 15번째 꼭지가 들어갔어요. 예, 이번에 개정판 내면서 한 꼭지를 더 넣었죠. 그게 그때는 느낌과 다른 또 이번에 넣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1, 2, 3 이후에 좀 각별하게 다가오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청춘의 독서 내던 2009년도에도 약간 검토를 했었어요. 자유론을 할까 말까. 저 때가 제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재단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저보고 대통령 기록이나 이 말씀 자료를 재구성해서 사후자서전을 내자고 그렇게 저보고 작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 일 시작하느라고 한 꼭지를 못 쓰고 그때 14꼭지로 마감을 했던 거예요. 그때 못 쓰고요. 예. 그래서 서둘러서 마감을 해서 출판사에 주고 저는 이제 그 뒤에 겨울 내내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시고. 예, 그때 원래 15꼭지를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자유론을 쓸까 말까 그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계엄 이번에 12.3 계엄 겪고 나서 그 책이 좀 더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교과서 같은 책조차 안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네, 자유로운 편을 읽으면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나 한 달에 한 몇 권 읽어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정말 그렇게 많이 그거 읽으세요? 되게 들쭉날쭉해서 네. 낚시 많이 다니고 이런 달에는 몇 권 못 읽고요. 그렇지 않은 달 날씨 나빠서 맨날 집에 있고 이러면 좀 많이 읽고 그렇죠. 지금 뭐. 침대마트는 그럼 침대 머리맡에 책 몇 권 있다 이렇게 항상 쌓아두세요? 침대에서는 침대는 자러 갈 때 하는 거고요. 되게 식탁과 그 주변에 이제 소파 이런 주변에 책이 어질러져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아니 보면서 이게 도스토옙스키부터 헨리 조지 혹은 맹자까지 쭉 그러니까 자유론까지 가는데 독서의 이 스펙트럼이 매우 넓구나. 온갖 여기 소설도 몇 개 들어가. 대위의 딸 이런 거 사실 5개. 5개. 그 중에 3개가 러시아 문학. 네. 제가 사실 러시아 문학 전공자로서 예. 그렇지 러시아 문학이 그럴만했지. 그 당시에 그렇게
당할 만했어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도 소설도 계속 읽고 하세요. 문학을 보시고. 예전만큼은 이제 못 읽어요. 이제는 저 노안도 왔고 뭐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졌고 그래서 예전처럼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 뒹굴뒹굴하면서 이 책 저 책. 그러니까 제가 독서의 폭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는 전공 분야가 뭔지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지식 소매상으로 충실하신 거죠. 이 지식과 저 지식 역까지 다 가져가는 문학까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공 분야가 불확실하고 그 전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유통업자가 꼭 뭐 어느 한 상품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고객 맞춤형으로 네가 원하는 얘기를 해줄게 뭐 거의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그 책 읽기의 즐거움이랄까. 요즘 분들이 오늘도 이제 지하철에서 보니까 책 읽는 사람이 정말 희귀한. 네. 그러니까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희귀하기도 해서 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책 안 읽으니까 책 읽는 게 힙한 거죠. 네. 네. 그 나는 이래서 책을 좋아했다. 책에 푹 빠졌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여기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습관을 쭉 가져가신 건가요?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책 말고는 그런 오락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그 무슨 자치기 하고 무슨 이런 그 무슨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활동이 아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오락 그런 게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어렸을 때 라디오도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렇게 국산 저렴한 게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책 말고는 달리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없었죠. 저도 어릴 때 네. 세계문학전집 50권을 마르고 닳도록 봤던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네, 살았던 것 저희는 같은데. 형제가 많은 집이라 네. 위로 누이들이 2살 터울로 있고 이래가지고 그 누이들이 주로 보던 책들이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책을 다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보이는 책, 누이들이 먼저 보신 책들을 가지고 보셨고 주로 그랬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는 여기 또 이제 사상에 또 그 많은 걸 이끌어준 그 학회 선배들이 네, 서클에서 네.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독서의 골간을 뼈대를 형성해 주는 책들이죠. 되게 그게 이름난 고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전 독서는 대학 들어와서 이제 서클에서 좀 했고 그렇죠. 보면은 사람들이 책에 줄도 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거나 여기 보면 이제 발췌도 하시고 했는데 무슨 독서장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정리 안 하세요? 예, 안 합니다. 지금은 그 제가 알리레오 북스 책 방송 때문에는 이렇게 붙여가면서 보는데 저 이렇게 열심히 붙였잖아요. 예, 이렇게, 네. 그렇게 붙여가면서 보는데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그 방송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바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냥 읽고 이 책 뭐였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냥 기억에 남는 것만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챙겨두고 그냥 또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어딘가 읽은 책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막 무슨 책이었어 해서 막 찾아보면 그게 있죠.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록 하나도 안 하시고 평소에 책을 보면 그래 그러고 넘어가시고 그때 그 문장이 있었지를 이제 그 기억에서 예, 어떨 때는 못 네. 찾을 때도 있어요. 네. 뭐 어느 책이었지 분명히 있었는데 해서 못 찾는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벽돌공이 벽돌 쌓듯이 책 읽을 때마다 그걸 하는 거는 또 저희 체질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 누워서 보고 뭐 엎드려서 보고 그래서 소파에서 소파라는 게 있군요. 네, 소파라는 네. 훌륭한 그런 가구가 있죠. 네. 방바닥도 있고요. 네. 그렇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그걸 앉아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젊은 시절에 그렇죠. 한번 읽고 그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남다른 책으로 고르시긴 하셨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뭐 2,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한 26, 그 사이에 읽었던 책들이라서 제가 이제 그 사실 주홍 글씨나 네. 이런 것도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 그 주홍 글씨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읽고 굉장히 충격 먹었거든요. 어떤 충격을? 그 나온 그 여자 주인공이 두 남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남자는 하룻밤 놀이개를 썼고 두 번째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 여자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고 남자 새끼들이 쪼다들 같아. 나쁜 놈이고 쪼다고.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 있었던 일을 고백하려고 막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고백을 못하고 제 기억에 그래요.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화만 나지. 글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모파상 소설 중에 여자의 일생 네. 이런 소설이나 혹은 진주 목걸이 네. 이런 소설들은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 좋아 이거 말고는. 그래서 이제 못 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서 쓴 책들은 그런 책들은 제가 그때 이해를 잘 못했거나 또는 10대 또는 20대 초청년 아주 인생 경험이 짧고 공부도 얕은 그런 시점에서 읽었을 때의 해석과 이제 쉬연이 되어서 이제 좀 달아가지고 뭐가 좀 달아지고 이랬던 상태에서 읽었을 때하고 격차가 꽤 큰 책들만 골라서 여기 쓴 보면 거죠. 네. 맹자라든지 사기 열전을 보면 그 이미 정치를 한번 하시고 이제 들어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 차이가 어렸을 있죠. 때 본 거랑 굉장히 많이 달랐겠다. 네. 뭐라고 제가 몇 개 해놨는데 열전에 보면 권력이 뿜어내는 찬란한 광희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참혹한 비극이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권력의 그 비정함을 보시고 행복하게 살려면 권력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노라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력을 손으로 잡아보기 전에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도 잡아보기 전에 그냥 책으로만 읽어도 그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기열전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느꼈던 거 그때도 그걸 느꼈어요. 느끼기는. 근데 그렇게 느껴보는 거하고 경험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제 그때 같은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집권 세력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하고는 이 감도가 달라요. 다르실 것 감도가. 같아요. 예. 학생들한테 혹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래서 책을 읽어야 돼 혹은 이래서 고전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꼭은 아니고요. 예,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정도인데요. 이게 특히 문자 텍스트가 네. 이렇게 그 정보 유통의 주요한 수단이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도 좀 되지 않았나요? 몇백 년 안 됐어요. 몇백 년 정도 됐죠. 그 네. 몇백 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문자 텍스트로 정보를 유통하기 시작한 건 몇백 년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 텍스트로 정보 유통을 하게 된 거는 100년. 진짜 짧아요. 100년, 200년밖에 네, 예. 안 돼요. 우리나라 경우는 저 광복 이후부터라고 보면 되고요. 네. 유럽 경우에도 20세기 들어왔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막바지에 가면서 신문 잡지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정도가 매스미디어로서 문자 텍스트가 기능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끝났거든요. 지금은 라디오 텔레비전을 거쳐서 이제 멀티미디어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꼭 정보 획득을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문자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장점 또는 다른 형태의 미디어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텍스트는 그야말로 문자밖에 안 보여줘요. 문자밖에. 소리도 없고 나머지는 시각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나머지를 다 뇌에서 제가 구성해야 상상하거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서 이게 막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능동적인 인간의 이렇게 소비자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이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책이. 그러니까 영상 미디어나 소리에 비해서. 이거에 비하면 라디오도 괜찮아요. 라디오도 이게 음파만 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귀로 접수해서 뇌 안에서 종합 미디어 기능을 우리 뇌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뇌가 작동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도록. 문제는 이 모든 형태의 정보 유통 여러 형태의 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우리가 영상 미디어로 소리도 듣고 뭐 음악도 뒤에 깔려 있고 영상도 보고 하는 이거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문자 텍스트가 맨 밑에 놓여 있어요.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게 소재 같은 토대예요, 거네요. 토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1층, 2층, 3층, 4층이 있으면 3층, 4층에만 놀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뭐 굳이 1층까지 안 가도. 예. 근데 네가 여력이 있으면 가라. 혹은 그렇지. 네, 1층까지 알면 더 좋아요. 더 좋다. 예. 이게 집중도가 강해요. 집중.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 잠깐 울컥하잖아요. 근데 이 문자 텍스트로 그런 걸 느끼려면 예컨대 토지 네. 소설 토지 2부에서 용이하고 월선이가 이제 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이와 월선이가 사별하는 장면이 짧아요. 용이가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오래 살았지 이렇게 한마디 가고 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용이가 올 때까지 월선이가 안 죽어요. 근데 그 1편에 용이와 월선이가 어렸을 때 서로 이렇게 정을 쌓아가던 때부터 빌드업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돼서 그 마지막 한 장면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영상으로 그냥 그걸 보면 그냥 약간 울컥해 그 정도예요. 근데 진짜 용이와 월선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평사리에서 쌓아왔던 우정과 이런 것들을 쭉 그 우여곡절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과 이런 곡절이 쫙 깔린 상태에서 그 마지막 장면 산판하러 용이가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안 죽고 버틴 거에다 죽잖아요. 근데 진짜 눈물이 콜콜.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몇 번을 보면서 볼 때마다 울었거든요.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이 밀도예요, 밀도. 이 밀도는 어디서 오냐 하면 내 머릿속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주 밀도 있게 조합된 결과 그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 토지에서 월선이와 영희가 사별하는 장면을 볼 때도 같은 감정이 오지만 감정의 밀도가 달라요. 이게 문자 텍스트는 그 독자가 자기의 이 내면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밀도 있게 쌓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미디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미디어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얕게 느끼고 그냥 쑥쑥 지나가는 식으로 사는 것도 인생이고, 그러나 내가 어떤 감정에 젖을 때 내가 좋다면 그 감정에 쉽게 젖어보는 게 좋잖아요. 이제 이 문자 텍스트가 굉장히 깊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적합한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읽어도 돼, 책. 그렇지만 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밀도 있는 감정과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어. 그러나 알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기 나름의 의미를 깊게 부여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면에서 문자 텍스트를 보라는 거지. 책 안 읽으면 돈 못 번다? 뭐 책 안 읽으면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게 뭐 인문교양서 뭐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웃긴 얘기예요. 그거 돈 버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 돈 버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인문학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와주는 그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문자 텍스트가 그런 점이 좋아요. 돈 버는 거 말고 그래도 고전을 읽으면 이래서 괜찮다, 좋은 점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혹시 더 권하시는 게 있나요? 그 고전을 읽으면 아니 고전이 생각보다 많아요. 청춘의 독서에.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현대의 다른 책들하고 현대의 철학서도 있을 테고 인문서도 있을 테고. 현대의 철학서도 물론 그 중에는 고전으로 남을 책들이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거는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부서지고 퇴락하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흐름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거 2000년 책, 그러니까 2000년 전 책이에요. 사기열전 같은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거나 이제 헤로도투스의 역사 같은 건 이 책에서는 안 다뤘지만 2500년 된 텍스트, 2500년이 넘은 텍스트예요. 그러면 2500년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텍스트인데 그대로 뭐가 전해져요. 지금도 읽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냐면 그 문자 텍스트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의 왕국에서 그 무게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소름이 약간 돋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신간들 중에도 아주 극소수만이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읽는 텍스트로 남게 될 거거든요. 이 영상 중에 몇 개가 남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같은 거 이런 게 50년 세월을 견디고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이 고전이죠.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진보와 빈곤 같은 거는 이미 거의 100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책이죠. 네. 확실히 고전의 힘이라는 게 저는 사실 고전을 별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선생님 책을 이 청춘의 독서를 읽고서 뭐지 이렇게 매력적인 게 있었어? 지루한 얘기가 아니었네? 네. 뭐라는 거를 조금 발견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이게 고전이라서 좋았거든요.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고전이 된 거예요. 힘이 있어서 고전. 예. 예, 힘이 있어서 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500년, 1000년, 2000년의 세월을 견뎌내면서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인쇄가 되고 사람들이 읽는 책은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힘이 뭘까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 삶의 어떤 보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린 책들이에요. 그런 게 오래 남아요. 네. 선생님 책 중에 예컨대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건 좀 한 100년, 1000년을 혹시 그런 거는 10년도 못 10년. 버틸 치고 10년은 버텼네. 그러니까 뭐 그 예. 정도면 만족이죠. 예. 20권 중에서 제가 몇 쓴 권- 책 중에 네. 50년을 견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책을 볼 때 오디오북 이런 것도 보세요? 아니면 전자책? 저는 전자책도 안 보고 오디오북도 안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파와 바닥과 식탁과에서 예, 물성을 그냥 갖고 예, 있는 그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 디지털 시대로 이주해온 이주민이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날 때부터 디지털 그렇죠. 세상에서 살았는데 저희는 제 첫 책은 1986년도에 나온 책이 있고 88년도에 이제 그러는 세계에서 나왔는데 그 책은 활판 인쇄를 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모로 짜진 틀에 아저씨들이 팔에 토시차고 영화에서 보던 그거요? 글자를 막 집어넣으면 아, 예. 그렇게 짠 다음에 한번 잉크 묻혀서 프린트해서 교정지 만들어서 거기서 교정하면 다시 아저씨들이 교정세를 여기다 붙여놓고 또 막 손이 안 보이게 글자를 바꿔놓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제 첫 책이에요. 근데 그 첫 책을 내고 지금 한 40년 지나는 동안 출판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 변화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출판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삶 전반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디지털 혁명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저희 세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게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서 아날로그 세대에서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디지털 혁명에 겨우겨우 적응해서 지금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굉장히 행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쨌든 다 그럼요.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대니까. 운이 네, 운이 좋았던 네. 거고. 근데 지금 아날로그 세대라 뭐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은 이렇게 넘기는 소리도 나야 되고 냄새도 나야 돼요. 책은 그런데 네. 선생님 쓰시는 거는 원고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그냥 노트북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는 세계사 처음 쓸 때는 원고지에 볼펜으로 썼죠. 원고지에 볼펜이요. 지워가면서도 아니고 찍찍 그으면서 볼펜으로 네, 쓰신 거예요? 볼펜으로 쓴 거죠. 일필휘지네요,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 힘들었어요. 팔에 지나도록 썼어요. 예. 상상이 안 돼요. 원고지로 책 한 권을 쓴다라는 게. 400자 원고지로 썼죠. 큰 거. 400자. 아, 네. 400자 원고지에 썼고 지금은 다 이제 노트북으로 하죠. 그냥 디지털 잘 쓰고 계시는 거죠. 그 네. 적응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단락을 바꾸는 게 힘들었거든요. 초고를 쓰고 나면 부분적으로 문장은 교정할 수 있지만 단락을 바꾸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거의.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책을 그냥 완전히 다 갈아엎는 교정 작업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는 그렇다 치고 SNS는 따로 안 예, 그걸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시는 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쓰고 말하고가 남기시는 양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사는 게 빡빡한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분주해질 것 같아 갖고요. 정치할 때는 그 지금 X죠. 그 이제 트위터 이런 거 했는데 친구라 그러나 팔로워라 그게 한 70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걸 관리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 인생이 아니다 이거는.
그걸 네. 또 70만까지 확보한 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 닫진 않고 방치해서 그냥 지금도 그 트위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비번도 잊어먹었고 다 이제 그냥 우주 공간에 보는 미아가 것도 되어서 안 하세요? 미아가 되어서 그거 떠돌고 있고요. SNS는 지금 안 합니다. 페이스북도 안 하고 쓰지 아무것도. 않는 거는 그렇다 치고 보지도 않으세요? 저 계정이 없으니까 아예. 인스타 같은 것도 계정을 만들어야 남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계정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결국 텍스트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디지털 세계로 이주를 했고 적응을 했고 굳이 적응 안 해도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이런 거는 그냥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글쓰기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글쓰기는 제가 이제 집 짓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도 비슷하고요. 집 짓려면 건축 자재가 있어야 짓잖아요. 설계도가 아무리 멋지고 조감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건자재가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렇죠. 건축 자재가 어휘거든요. 어휘. 어휘. 예, 어휘가 모자라면 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냐? 읽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많이 읽고도 글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읽지 않고도 글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필요 조건 같은 거예요. 그 왜 많이 읽지 않고는 못 쓰냐 하면 어휘가 있어야 글을 쓰는데 많이 읽는 거 말고는 어휘를 획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잘 못 쓴다, 글쓰기 어렵다라면 첫째, 나한테 어휘가 충분한가? 요즘 친구들 가끔 SNS에 화제되는 거 보면 사흘, 나흘 이거 구별 못하고 뭐 그거야 뭐 보면 어휘에 시대가 약간 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예. 우천 씨에 하면 왜 중국을 가요? 뭐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자기가 글을 쓰려면 때로는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정확히 다채롭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들도 이제 글을 쓸 때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단어들은 누군가 대화해 가지고는 익힐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일단 읽어야만 많이 읽어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네. 글을 내가 글 쓰기가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러면 내가 어휘가 빈약하지 않은가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독서량을 늘리는 거 말고는 일단 필요 조건을 충족 못 시켜요. 마크 트웨인이 한 어록이라고 널리 퍼져 있는데 아주 적절한 어휘와 그래도 써도 괜찮은 어휘 사이의 차이는 번개불과 반딧불이만큼 차이가 크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딱 맞는 어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휘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해요.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건자재가 아무리 탁월해도 짓고 싶은 집이 없으면 집 못 지어요. 또는 설계 능력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미적 감각이 형편없으면 집 못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 텍스트로 표현할 그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하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쓰고 예. 싶은가. 그 글이 안 쓰지면 그 둘 다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거나 그렇거든요. 요즘은 이런 거를 AI가 많이 해결해 준다. 또 이런 거기 기대서 쓰는 경우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걸 활용을 잘하기 나름이야. 그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뭐 하나의 방법이다. AI야 뭐 써도 이렇게 써보고 이걸 좀 더 서글픈 어조로 써줄 수 없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바꿔주겠죠. 어휘를 뭐. 좀 더 네. 늘려봐라고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오픈 AI가 약간 약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걸려요. 웬만한 저보다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전문가들 전망이 그 뉴욕 네.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AI가 쓰는 게 2030년대 중반 정도로 뭐 예측을 얼마 안 하더라고요. 걸릴 거라고 네. 봐요. 예. 그래서 이 천연지능이 하는 거는 인공지능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욕심도 계속 있긴 한데 말입니다. 그렇죠. AI어는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 그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자신의 어떤 문학적 DNA, 유전자 표지 네, 이런 거를 자기가 만들어야죠. 그건 뭐 그것도 열심히 읽고 어휘를 늘리듯이 나의 DNA를 키워가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예, 저는 뭐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글 쓰는 루틴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글을 쓴다라든지 혹은 나는 밤에만 글을 쓴다라든지 나는 책상에 딱 앉아 있어야 쓴다 아니면 지나갈 때 메모라도 좀 해도 메모는 안 하실 것 같고 예전에는 메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딱 이제 노동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 하고 있어요. 9 to 6로 네. 저 이제 야간에는 거의 글을 안 씁니다. 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예. 그 사이에 필요한 글은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되게 낮 시간에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밤 시간에는 책을 읽기는 하지만 때로 글을 쓰지는 않아요. 예, 그게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약간 나이 들고서 바뀐 루틴이에요? 그 전에 한 10년 이제 정춘의 독서를 쓸 때만 해도 오늘은 잘 써진다는 막 새벽 3시까지도 작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 3시까지 작업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한 3, 4일 가요. 그러니까 그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역시 근로기준법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런. 그 보면 이제 작가분들도 약간 가끔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누가 라이터스 블록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백지가 좀 두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데 그런 거 못 겪어보신 거죠? 해마다 한 번씩 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약간의 강제는 스트레스는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은 써야 돼. 1년에 한 권이 목표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년에 한 권이. 지금까지는 1년에 한 권 정도는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획득하는데 하는 효율성 그것도 예전보다 못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녹슬어 가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이제 앞으로는 한 2년에 한 권쯤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줄여서 2년에 한 권. 예. 책과 독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 너무 재밌게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1부를 마감하는 선생님의 소감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책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몇십 년간 제 중간에 다른 일을 잠깐 하긴 했지만 대체로 저의 생애 총소득 중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책 인쇄가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의 로망이자 롤 모델이시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저는 판타지인데요, 이거는. 운이 되게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냥 20대 때 이렇게 요인물 쓰고 뭐 이런 선언문 쓰고 돌아다니던 그밖에는 제가 20대 때 이제 지적 자본을 축적을 못 해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지식 소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여행이 운 좋게 이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래도 책 읽고 글 쓰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어준 독자들 때문인데 이 업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책은 고가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책에 어떤 분이 책을 사서 실망했다 그래도 2만 원짜리 샀으면 2만 원 정도의 피해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만 원짜리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2만 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쁨을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디지털 시대의 후진국에서 태어났던 제가 이 글을 쓰는 어떤 일 하나로 이렇게 세상 안에서 발 디디고 살면서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게 되게 이제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책 얘기는 책을 쓰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늘 즐거워요. 그래서 요즘 어디 이제 비평이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책 얘기하는 데는 갑니다. 네. 저도 요즘 책 얘기해서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즐겁고 그리고 오늘 같이 배우는 게 많은 날은 굉장히 오늘 약간 신받다 이런 느낌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뵐게요. 예. 네. 네, 남은 건 책밖에 없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나게 읽은 소설입니다. 제목은 옐로우 페이스. 미국 작가인데 중국 출신이에요.
RF 쿠앙이라는 작가인데요. 4살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다음에 22살 때 첫 소설을 썼고요. 데뷔를 했고 26살 때 쓴 소설이 바벨이라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정말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고 지금 29이고 예일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청년입니다. 청년 작가님이신데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시대에 그 독자들이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그 소설가 자체를 상품으로 소비하는 소설뿐 아니라 그래서 그 소설가의 태도, 그 소설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재치를 보이고 소셜 미디어에선 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또 물어뜯기도 하고 막 칭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 와중에 그 옐로페이스, 이 아시안이라는 그 출신이 약간 소수자성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소비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들어서 저도 중단하지 못하고 읽었던 정말 재미난 소설이라는 점. 새로 등장한 아주 젊은 작가님의 아주 따끈한 이야기. 이거 옐로페이스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작가님의 전작인 바벨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